옛날에 그 공룡이 쥐들 때문에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쥐들이 발을 갉아먹는데 공룡이 긁지를 못해. 못 긁고. 아니 실제 탐험가들이 맨날 갔을 때 피곤한 거야. 신발 벗고 자잖아요. 근데 쥐들이 탐험가의 발을 다 갉아먹었어. 피가 줄줄줄 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어떻게 그 밤새 잠을 잤어? 화산이 터진다든지 대륙이 합쳐진다 이 운석이 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 생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6번째 대멸종도 원인은 기후변화야. 근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수백만 년 동안 줄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를 500년 안에 회복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여서 이걸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전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다의 인기 초대 손님 이정모입니다. 3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물론 이 세 에피소드가 모두 방영될 거란 생각은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조금 해결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좋습니다. 헬리콥터가 구름 속을 날게 되면 구름이 샥 흩어지게 되나요? 이 질문 보고 좀 재밌었던 게요. 보통 사람들이 구름을 생각하면 공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름이라는 어떤 물질이 한 덩어리로 있으니까 거기를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지나가면 둘이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기도 엄연한 물질이잖아요. 예를 들어 배가 지나간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름을 비행기가 지나가도 지나가자마자 그 뒤에 주변에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들이 다시 거기 모이죠. 그래요? 구름이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구름이 있어요, 이만큼. 밀어낼까봐. 그 헬리콥터가 거기 딱 올라가요. 그러면 헬리콥터 바람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구름들 샥 이렇게 밑으로 막 내려보내갖고. 그러면 구름이 내려가면 거기 내려간 만큼의 공기가 위에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서 거기서 또 다시 구름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근데 이거하고 관계돼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샥 사실 지나가면.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구름이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질문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긴 한 거고요. 그 비행기 딱 지나갈 때 구름 생기는 건 진짜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 입자들이 분자들이 네,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엔진에서 방출된 어떤 입자들 그런 것들이 응결핵처럼 작용해요. 거기에 수증기가 모여서 액화하면서 작은 물방울로 맺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가는 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지나간다고 모두 생기지도 않잖아요. 어떨 때는 생기고 어떨 때는 안 그게 생기는 것 일종의 같은데. 약간의 과포화 상태 비슷한 대기가 그럴 때 대기 상태가 네. 수증기 좀 많이 포함하고 예. 있을 그때는 때 훨씬 더 마침 잘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비행기에서 내뿜는 여러 연료의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 수증기들을 응결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 강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인공 강우도 공기 중에 아무런 그 물 분자가 없다면 그 인공 강우 입자를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될 일은 없잖아요. 그게 비슷한 거죠.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 수증기들을 모으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뿌려주고 그럼 이제 그게 뭉치고 뭉쳐서 비처럼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근데 그 인공 강우 비도 그냥 내리는 비랑 성분은 똑같아요? 아니면 인공 강우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뭐가 들어가니까 성분 자체가 좀 달라집니까? 거기에 요오드 같은 입자를 뿌리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입자를 응결핵으로 해서 빗방울이 뭉치긴 하니까 네. 엄밀하게는 보통의 빗방울 성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그게 응결핵의 역할만 하는 거라서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을 거거든요. 걱정은 사실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로 내린 다음에 분석해보면 사실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응결하는 어떤 이게 씨앗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 비 내리는 그 양으로 비교해 보면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큰 성분의 차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우주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친구들 대체로 궤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움직이는 궤적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측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관측이 된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우리 생각과 달리 좀 비껴나가면서 지구로 빵 올 가능성 같은 것도 없지는 않죠. 당연히 없지 않죠. 그래서 꾸준히 관측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정확하게 앞으로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지 지구 곁에서 좀 멀리 지나갈지 이제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지구로 오는데 아주 작은 애들은 사실 그냥 대기에 부딪혀서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이즈가 작은 게 꼭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오히려 너무 애매하게 작으면 미리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뭐 물론 정말 티끌만큼 작으면 우리 지구에 왔을 때 다 그냥 타버리겠지만 분명히 피해는 줄 만한 크기인데 그렇다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관측하기는 또 애매한 정도로 작은 애들이면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애들도 되겠죠. 대략 30km 정도 직경 뭐 이렇게 되면 관측을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망원경 능력이 좋아져가지고 네네. 10m, 20m 사이즈 되는 물론 가까이 다가와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즘 되게 천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앞으로 한 60일 정도 동안 지구가 두 번째 작은 달을 거느리게 된다. 아, 봤어요, 네, 저도. 미니 문을 잠깐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언제요? 딱 지금 9월부터 앞으로 11월까지 한 두 달 동안 되게 작은 한 10m 사이즈밖에 안 되는 소행성 하나가 네. 우연히 지구 중력에 들어와서 물론 지구를 완벽하게 한 바퀴 도는 건 아니고요. 약간 그 플라이바이 탐사선처럼 지구 중력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한 두 달간 이제 머무를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런 미니문 현상은 아주 드문 건 아니고요. 가끔씩 그동안 보고가 되었었고 하나 제가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구글에 미니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이 또 되게 재밌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달이랑 미니문이랑 되게 귀엽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아, 그래요? 네,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미니문 많이 검색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두 번째 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방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지나가는 미니문처럼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잠깐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방식도 있고 더 흔한 케이스는 약간 쿼시문 혹은 수도문, 약간 가짜 달, 준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경우에는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지구 곁을 맴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소행성만 놓고 보면 얘는 그냥 커다랗게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지구가 도는 궤도랑 이 소행성이 도는 궤도랑 좀 엇비슷하게 겹쳐가지고 지구에서 봤을 때 계속 멀리 벗어나지 않고 지구 주변에서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가짜 달, 준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지구 주변을 살짝 한 60일간 있다가 마침 지구 중력에 그냥 잡혀갖고 계속 돌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일단 바깥에서 꽤 빠른 속도로 날아왔기 때문에 네. 지구 중력에 붙잡히려면 어느 정도 좀 속도가 늦춰줬어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빨리 날아왔으니까 계속 돌진 못하고 이제 그대로 벗어나는 거죠. 살짝 그냥 반 바퀴쯤 이렇게 돌고 나가는 네. 이 친구는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 철인지 아니면 얼음인지.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일단 제가 대충 정보로 접하기로는 네. 이번에 잠깐 미니 문이 되는 이 소행성이 화성에서 목성 사이 소행성 벨트 중에 안쪽 소행성 벨트가 있거든요. 그 언저리에서 기원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친구들하고 비슷한 성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로 오는 애들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얼음이다 하면 직경 뭐 한 500m쯤 돼도 크게 뭐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철이나 니켈 뭐 이런 거로 돼 있으면 직경 한 1km면 왔다가 제대로 부딪히면 큰일이 좀 날 것 같긴 한데 500m 얼음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꽤 위험한. 10m도 정말 지구에 정면 충돌하면 엄청난 에너지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물론 뭐 엄청난 피해를 줄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는 도시 같은데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죠? 얼음이라도 500m면 한 100층짜리 500m 엄청 건물이 넓어요. 확 날라온다는 건데. 그럼 위험해요? 그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큰일 나는 일인 거죠. 10m랑 500m의 차이가 보통은 50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자체는 세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50 곱하기 50 곱하기 50을 엄청나게 큰. 또 얼음이면 대충 깨지고 뜨거우니까 다 녹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크면은 대기와 마찰해서 녹는 부분은 바깥 일부고요. 그 그래요? 떨어지는 도중에는 얼음이라도? 그럼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지구 근처에 다가오는 뭐 소행성의 재료가 뭐 주로 밀도가 높은 단단한 철 니켈이냐 아니면 비교적 밀도가 좀 물컹물컹한 뭐 물, 얼음이냐 날아오는 녀석의 밀도에 따라서 위험성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지구가 앞에서 잡아당기는 정도랑 뒤쪽을 잡아당기는 정도랑 좀 달라져서 얘 입장에서는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텐데 언제부터 얘가 자신의 중력으로 버티지 못하고 지구 중력 때문에 찢어질 것이냐를 정의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로슈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슈 한계는 다가오는 그 찢어지게 될 녀석의 구성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사실
사실 달라져요. 어지간하면 안 찢어지는 단단한 밀도다. 그러면 로슈환기는 되게 좁겠죠. 지구 가까이까지 와도 안 찢어지고 버티다가 결국에 찢어질 거고 말캉말캉한 애다. 그러면 꽤 멀리까지 로슈환기가 정의가 될 거고 멀리 다가와도 이미 진작에 찢어질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아마 영향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의 위험한 뭐 재질에 따라도 있지만 모양이 혹시 예를 들어 뭐 긴 로켓처럼 생긴 애가 더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상관없어요. 구형이 더 위험하다 이런 건 없어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그건 크게 같아요. 영향 없어요. 네, 그냥 얼마나 큰 거냐. 네, 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군요. 또 운동 에너지. 네. 얼마나 무거우냐.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빠르냐. 예를 들어 로켓 모양이라고 치는데 얘가 가로로 누워서 부딪히면 우리 대기가 잘 막아줄 것 같고 세로로 이렇게 꽂히면 훨씬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거 중요한 얘기. 근데 대기층이라는 게 사실 얇아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공기의 저항력이 이 물체가 공기와 맞닥뜨리는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날카롭게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오면 공기 저항력이 더 분명히 크니까 속도가 줄긴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영향은. 그 얘기도 들었어요. 대륙간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궤적 계산할 때 심지어는 공기 저항도 생각 안 하고 대충 계산해도 거의 맞대요. 그 지구의 대기층이 두껍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래야 뭐 지구, 10kg. 네, 지구 전체 크기로 보면 그냥 얇은 막이에요. 아니 그럼 동그랗게 대포알처럼 만들어서 쏴도 되잖아요. 그건 좀 아니고. 아니 구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뭘 그렇지, 놓고 어디다가 그렇지. 놓고. 여튼 오는 모양보다는 얼마나 크냐,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룡 시대 때 인류가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께 다시 역질문 드립니다.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럼? 근데 저는 보기는 했어요. 공룡을요? 네, 공룡. 제 인생에 제일 처음 본 영화가 공룡 100만 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 갔는데 거기 뭐 그 공룡이 막 사람 찢어버리고 막 그래 무섭고 그래서 내가 막 울었더니 아버지가 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해방됐구나 했는데 극장에 복도에 앉혀놓고 다시 들어서 끝까지 보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 극장 처음 가서. 근데 그래서 약간 극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여자를 어디서 발견해요? 그 여자가 주인공이거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쇼생크가 이제 탈출했잖아. 그러니까 간수장이 와가지고 화가 나니까 벽에다 뭘 확 던져요. 근데 벽에 포스터가 있는데 포스터에 구멍이 뻥 뚫려. 그 여자구나. 그게 라켈 웰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털로 만든 비키니 맞아요. 입고 있는. 비키니 옷. 그리고 저 참고로 쇼생크가 탈출한 건 아니고요. 듀프레인인가? 맞아. 듀프레인입니다. 네. 쇼생크는 감옥 이름이죠. 감옥 이름이에요. 감옥 이름. 네. 쇼생크가 탈출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린 나이에도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한때 아름다운 여인의 원형이 라켈 웰치였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누군지 몰랐잖아.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쇼생크 탈출 보면서 알게 됐죠. 근데 거기 보면 막 싸우잖아. 사람들 싸우고 구출해내고 막 그래요. 그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공룡과 많은 거예요. 싸우는 사람의 모습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아는 공룡, 그러니까 지금의 새 공룡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이라고 하는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사라졌고 네.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사람은 700만 년 전에야 등장한단 말이에요. 6,600만 년하고 700만 년은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6천만 년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공룡 시대 때 포유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많은 오해가 그거야. 아까 공룡 시대 끝나고 포유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포유류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나의 시대가 난 너가 나갔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시대야 했다고 해가지고 그전 내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공룡과 포유류는요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조상 밑에서 한 새끼는 이렇게 되나? 한 새끼는 공룡의 조상이 되고 다른 새끼는 포유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과 포유류가 같이 생겨요. 디메트로돈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걔는 또 공룡보다 먼저 있던 친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처럼 이렇게 돛 막 달고 있는데 걔는 오히려 포유류에게 더 가까운 원시포를 그 전부터 있었죠. 근데 같이 등장했지만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이 공룡이 그 우세가 몸집도 키웠어요. 근데 포유류가 걔 키워 나도 키우지 뭐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몸집 키우고 낮에 다녔다가 괜히 잡아먹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생쥐 같은 크기로 살면서 야행성을 사는 거죠. 잠자는 공룡의 뭐 발바닥이나 긁어먹으면서 살았겠죠. 포유류는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다가 공룡이 딱 멸종할 때부터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고 덩치를 키웠던 거죠. 옛날에 그 공룡이 쥐들 때문에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쥐들이 발을 갉아먹는데 공룡이 긁지를 못해. 못 긁고 노제만 하니까 공격을 못해서 쥐들 때문에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 탐험가들이 맨날 갔을 때
피곤한 거야. 나 정말로 이해가 되는데 신발 벗고 자잖아요. 근데 쥐들이 탐험가의 발을 다 갉아먹었어. 피가 줄줄줄 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어떻게 그 밤새 잠을 잤어? 딱 깨나서 봤더니 발톱이 저렇게 됐는데 막 근데 기겁을 하고 그러는 거야. 설마, 진짜요? 그러니까 잠잘 때 이거 신발 씻고 자 그런 거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쥐가 먹는데 모를 수 있다고요? 그냥 발 갉아먹는데 몰랐던 거예요. 동상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심한 당뇨가 있거나. 아니, 자, 그러면 공룡과 인간은 만날 수는 없죠, 그죠? 네. 적어도 인류라고 부르는. 그럼 인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700만 년 전이잖아요. 그 전에도 당연히 유인원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예. 언제부터 그러면 인류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유인원, 원숭이,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영장류. 영장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동물을 다 영장류라고 해요. 근데 영장류 중에서 꼬리가 있는 친구와 꼬리가 없는 친구가 있어. 꼬리가 없는 친구,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유인원이고 꼬리가 있으면 원숭이인 거예요. 네. 근데 유인원 가운데 이름이 잘못 붙은 애가 있어. 긴팔 원숭이라고. 기범이라고 해. 긴팔 원숭이. 원숭이가 아닌데 원숭이에 붙였어. 그 꼬리가 없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야,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유인원 꼬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잘데 긴팔 원숭이인데 꼬리 없는데요? 뭐 잘못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린 걔 이름을 바꿔야 돼. 긴팔 원숭이, 긴팔 유인원으로. 그럼 우리의 후세들은 헷갈리지 않을 거잖아. 근데 그냥 계속 하는 거 있죠. 영장류 안에 유인원과 이제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훨씬 먼저 있어요. 3천만 년 좀 전에 있었다. 원숭이도 보면 마다카스카르에 살고 있는 여우 원숭이 종류가 있어요. 리머라고 하는 여우서 이제 멍키는 이제 원숭이고 네. 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먼저 갈라졌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한 3천만 년쯤 전에 원숭이와 유인원이 또 갈라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릴라 먼저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한 700만 년쯤 전에 공통 조상에서 인류의 조상과 침팬지 조상이 갈라지는 거죠. 뭘로 구분해요, 둘을? 사람하고요? 네. 생김새로 구분하죠. 아, 그럼 700만 년 전에 침팬지 조상과 우리 인류의 조상은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 처음이 한번 비슷했겠지. 그 당시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에서 얘가 생겼고 얘가 생겼는데 얘는 침팬지 조상이라고 해. 얘는 인류의 조상이라는 게 아니라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700만 년 전이지 어떻게 아는데 그걸 뭐냐 유전자 시계로 아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 근데 돌연변이가 쌓이잖아요. 돌연변이가 쌓일 때 보면 시간이 되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돌연변이가 쌓여.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어디 쌓이냐면 유전자에 쌓이는데 구조 유전자라는 거 있잖아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에서 완전히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잘 남지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DNA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는 요만큼이야. 여기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어요. 네. 이게 엑손이라고 해요. 실제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나머지는 인트론이 있어요. 옛날에 이걸 다 쓰레기라고 했어요. 정크 DNA라고 그랬어요. 정크가 아니고 되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일정한 비율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정크가 없으면 어떡해요? 계속 엑손만 있으면 여기에 계속 돌연변이가 생길 거잖아요. 진짜 구조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으면. 근데 정크가 있으면 어떡해? 100분의 1로 확률이 생기는데 여기 조금 여기 치면 대부분의 돌연변이 생겨? 이 정크에 생기는 거예요. 인트론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돌연변이라는 게 생길 확률을 매우 낮춰주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전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른바 정크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고마운 보여서 이게 엑손 인트론이라고 이제 합니다. 정크 말고 그럼 땡큐로 바꾸고 땡큐 유전자.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유전자에 계속 인트로돼 정크에는 돌연변이가 생겨도 우리 바깥에 문제가 안 생기지만 어쨌든 돌연변이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따져보는 거야. 얼마에 한 번씩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시간을 따져보니까 언제야? 700만 년 전이란 말이야. 아, 그럼 700만 년 전에 이 공통조상이 나왔겠구나. 근데 그 보면 700만 년 그 이전으로 보면 그 화석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그 전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3천만 년 전이야? 그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화석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대충 분자 시계라고 유전자 시계가 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쪽 관계돼서 좀 헷갈리는 게 영장류, 유인원, 원숭이 이런 게 고등학교 때 달달 외웠던 종속과 목강문계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장류가 목이에요. 목이에요? 종속, 과, 목. 꽤 위네요. 네, 그죠. 강이 포유강이 있잖아요. 포유강에 여러 목이 있는데 영장목이 있어요. 영장목은 뭐냐면 손과 발이 발달하고 손톱발톱이 있어. 그 다음에 뇌가 비교적 크고 사회 활동을 하는 동물이 영장류예요. 유인원, 원숭이는 과에서 갈리는 건가요? 영장류 목 안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종속, 과, 목이잖아요. 그 과 안에 뭐 사람과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과에서 여우 원숭이와 유인원. 근데 긴팔
긴팔 원숭이를 빼놓고는 유인원은 꼬리가 없는 거죠. 또 유인원은 또 나죠. 유인원은 소형 유인원과 대형 유인원을 나누는데 그 사람은 소형일까요, 대형일까요? 대형이죠. 대형이죠. 사람은 대형. 소형 유인원이 누가 있냐면 아까 말한 긴팔 원숭이밖에 없어요. 긴팔 원숭이는 이제 소형. 나머지 우리 고릴라, 오랑우탄, 뭐 침팬지, 보노보 얘네들은 다 대형. 뭐 사람 정도 되면 대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조상이 있잖아요. 우리와 침팬지의 여기서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공통조상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거죠. 아, 여기서 계속 그 친구도 있고 뭐 침팬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겠죠. 근데 왜 갈라졌겠어? 환경이 바뀌었어. 이 환경에서 옛날 존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또 어제 우연히 멀리 떨어졌어. 같이 있으면 좀 달라졌지만 계속 짝짓기를 하면서 유전자가 다시 그 평준화 돼버렸는데 아예 뭐 잘못해가지고 바다를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저기 남아메리카 살던 어떤 애가 나무에 딱 탔는데 태풍에 끌려서 저기 갈라파고스에 갔어. 근데 그 사이에 돌연변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 얘는 얘대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갈라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서로 마주칠 수 없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주치지 없을 기회가 없어. 왜 80억 명이 되면 바글바글 대고 있거든. 아, 인간은 어떻게든 또 옮겨 다니고 계속 막 만나러 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면 고비 사막에 이제 화석을 캐러 가잖아요. 그 큰 길에서 몇 시간을 사막으로 달려갔어. 4시간 5시간 달려갔어. 근데 거기서 캠프를 딱 차려. 24시간만 지나가잖아.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정말 미스테리야. 저 사람은 여기로 어떻게 지나가고 있으면 어디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80억 명이 얼마나 많냐면 어디 가서든지 죽지 않고 24시간만 버티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립됐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막 가서 밀림 가서 누구 만날까 봐 뭐 무서워서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강도들은 사막이나 밀림이 없어. 거기 갈 일이 없지. 다 도시에 있지. 그런데 많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인사하고 물을 나눠주고 막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인간은 더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속과문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인간은 제일 밑에예요, 그러면? 그래서 종이죠, 종. 아, 종이 맨 마지막이에요? 종속 과목 강문에서 종인 거예요. 사람과에는 여러 개 있지만 사람 속, 사람 종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또 다른 세부종으로 나뉠 여지가 있을까요?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종도 아니고 아종도 아니고 없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남미 사람이나 점프로나 나라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다 똑같아. 많이 나을 것 같은데. 0.1% 차이 나나? 뭐 그래. 원빈 몸에다가 내 몸에다가 사진만 딱 붙여서 바꿔서 보여준 적 있어. 아내한테. 야 지금 원빈은 나랑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으니까 너 지금부터 날 볼 때마다 원빈이라고 생각하고 봐.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때 집사람이 뭐라냐면 난 그거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 아이고 0.1% 차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막 슬퍼지는데 그러니까 0.1%가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그 정도 차이에 있어서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어서 어떡해요? 다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개랑 늑대의 차이보다 관장님이랑 원빈 차이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잘 봐.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DNA 98.8%가 똑같아요. 어떤 99라지만 일단 98.8에 1.2%가 차이가 안 나요. 인간과 침팬지? 네. 근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겉모습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700만 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침팬지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네. 하지만 어떤 유전자를 어떤 조합으로 키느냐 마느냐 이 방에 또 다양한 스위치가 있잖아요. 어떤 스위치를 어떻게 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키는 건 누가 결정해요? 어떤 거 스위치를 누를지를? 유전자가 결정하죠. 유전자가.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를 킬 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생명체가 이렇게 변하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 유전자는 다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어떤 걸 키냐는 거야. 그거 진화란 건 뭐냐면 새로운 구조 유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유전자 중에서 어떤 걸 키느냐를 그 키는 기술, 조합이 바뀌는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는데 갑자기 이게 툭 켜졌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침팬지의 기술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가능한 순간이 와서 침팬지가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사람 모양으로 될 수 있는 유전자만 다 킨다고 치면 거의 사람처럼 돼요?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한 실험도 있잖아요. 생쥐의 눈을 만드는 유전자 자리와 초파리의 유전자를 만든 유전자가 있어. 네. 그 유전자를 바꿔서 넣었어. 그러면 초파리에게는 생쥐 눈이 생겨야 되고 얘에게는 사람의 눈이 생겨야 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초파리는 다시 초파리 눈이 생기고요. 얘는 얘의 눈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자기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자리는 그거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뭐 겉모습이 바뀌는 것들은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워낙에 그 역할을 뭐로 하라는 것은 자기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 현생 인류
F와 지금 이제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 그 네안데르탈인? 이 사람들의 유전자도 거의 그러면 뭐 1% 안쪽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안데르탈린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는 우리는 아니에요.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면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진짜 흑인들만 순수한 호모사피엔스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의 유전자가 1에서 4% 정도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뭐야? 그 네안데르탈 사람들이 계속 짝짓기를 했고 그 후손들이 계속 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새 같은 경우는 닭말과 당나귀잖아요. 노새는 어떻게 해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 F2를 못 만드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해? 네안데르탈과 우리가 F1을 만들었는데 F1들이 만나서 또 계속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몇만 년 지나도. 이 얘기는 뭐야? 네안데르탈과 우리가 다른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의 인류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에서 우리의 약간 아종 정도로 이제 보려고 하죠. 하긴 교배가 가능했던 교배가 얘기는 가능했으면. 독립된 종은 아닌 게 맞네. 아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옛날부터 살고 있던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쵸. 얘기고 아 그분들은 우리들과는 조금 유전자는 켜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해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우리 같이 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랑해서 애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 받은 유전자가 우리 삶에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몇 개 받은 게 있어요. 뭐 당뇨 유전자, 대머리 유전자. 네안데르탈인한테? 예, 받은 게 좀 있긴 해요. 좋은 거 하나도 안 줬네. 근데 반대로 코로나에 더 강하게 하는 것도 받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같은 코로나가 오더라도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사시는 분들이랑 나머지 사람들이랑 조금 반응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럼 뭐 다행이네. 아 예, 네안데르탈.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는 나쁜 점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안데르탈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인류의 가장 첫 사람을 루시를 많이 이제 꼽는 거죠?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루시가. 기껏해야 루시가 어떤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특별한 개체의 딱 하나를 개체 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390만 년에서 290만 년에 살았고요. 1974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뼈가 하나 발견인데 얘를 루시라고 이름 붙였어. 왜냐면 걔를 발굴을 해가지고 막 캠프에 갖고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루시 더 다이아몬드인가 뭐 루시와 관련된 노래가 나오는 거야. 라디오에서. 얘 루시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예요? 근데 그 루시는 어쨌든 걸어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직립보행? 직립보행이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생명들은 직립보행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살렌트로포스 차덴시스라고 한 700만 년 전께 있어요. 두개골만 남아있고 막 그런 거죠. 이게 2001년에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450만 년 전에 아르드피테쿠스 라미두스라는 친구 있는데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상당히 많이 발견돼. 라미두스. 아르피테쿠스 라미두스. 네. 라미두스가 이제 송명 종명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발이 재밌는 게 우리 직립이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엄지 발가락이 쫙 벌어져 있어요. 예.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는 거. 원숭이 발견. 그치. 우리는 엄지 발가락 갖고 뭐해요? 기껏해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리모컨 주워 이런 거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이걸 딱 완전히 그 발로 나무를 잡고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이 친구들은 여전히 나무에서 주로 생활했겠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족 보행을 하고 있지만 발가락 모양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족 보행을 했는지 여부는 뭐로 아나요? 전체적인 구조를 바뀌려면 발바닥부터 허리까지 바뀌어야 되고요. 두개골도 바뀌어야 돼요. 두개골은 왜요? 개 봐요. 개는 척추가 이거 있고 머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머리가 커질 수가 없어. 커지면 목이 똑 부러져.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 사람은 똑바로 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두개골의 한복판에 대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뇌랑 척추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위치가 처음에 네 발로 다닌 데는 두개골이 있으면 제일 끝에 위에만 있어. 근데 점점 속발 쓰면서 이게 점점 가운데 와요. 네안데르탈보다 우리가 완전히 한가운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신체적인 구조를 보고서 애가 어떤 모습을 피웠는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골반 모양도 그래요. 옛날에는 골반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이. 어차피 이걸 받쳐주질 못해. 그래서 똑바로 쓰면서 어떻게 보면 골반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겨요. 왜? 창자들을 감싸줘야 되니까. 중력을 버텨야 되니까. 맞으니까. 네 발로 다닐 때는 굳이 골반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할 수가 없지. 없었는데. 뭐 지금 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서 있는데 어떻게 밑에 아무것도 쑥쑥 떠져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 장자 지게 되니까 그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해 보면 항상 진화는요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큰 게 더 유리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부피의 부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는 표면적이 6이야. 부피는 1이야. 부피 분지 표면적의 비율이 6이잖아요. 단면적이 편지 2라고 해봐요. 그러면 표면적은 2는 4, 6, 4, 24잖아요. 부피는 8이야.
부피 분자 표면적 비율이 3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 분자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들어.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체온을 뺏기는 거 어디서 뺏겨요? 표면에서 뺏기잖아요.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은 에너지 차원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러고 또 생각해봐요. 되게 유리한 게 커다란 동물은 커다란데 중간 크기는 중간 조금은 작은 동물로 살기가 힘들어.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잘 봐요. 우리 중간 크기라고 해봐요. 근데 갑자기 작은 동물이 사라졌어. 우리 이제 갑자기 몸 줄여가지고 이 빈 공간을 차지하고 사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위쪽이 비었어? 얼른 몸집을 키워서 여기서 살아야 돼. 그 경쟁이 작으니까. 근데 우리 중간은 양쪽 방향으로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커다란 동물만 생각해봐요. 제일 커다란 동물은 자기도 살기 힘들어. 경쟁 심해서. 근데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지. 근데 위쪽은 어떻게 해? 무주공산이야. 그러니까 위쪽으로 몸집을 키우면 그러니까 우리는 위쪽이나 아래쪽 가려면 누군가 멸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빈 공간이 생길 때까지. 가장 큰 동물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누가 빈 공간이 생길 때 기다리는데 위쪽은 어떻게 해? 그냥 몸집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큰 애들이 많이 있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면 큰 게 더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생 인류는 적어도 우리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좀 더 커지죠. 왜냐하면 왜 큰 문제냐면 특히 여성들이 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영양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분들한테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성선택에 성선택. 남자들 그러니까 잘 봐요.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는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가 좋았어. 사냥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지금 누가 사냥해? 안 하죠. 안 하잖아.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어깨 넓고 필요 없어요. 유머가 필요해. 유머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아직도 여성들이 유머에 대한 가치보다는 골격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거지. 당신이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에 정확하게 빈틈이 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유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같은 유머를 해도 키 크고 골격 큰 사람이 하면 재밌어요. 어떻게 계속 몇 달씩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현생 인류는 물론 이제 시간이 한참 더 지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점점 아마 커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불을 사용한 거였어요. 사람이 700만 년 처음 등장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웠어요. 근데 한 200만 년 전부터 갑자기 추워져요. 평균 기온보다 훨씬 15도보다 훨씬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추웠던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추워진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불이 필요했죠. 그들은 어떤 불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번개 맞은 번개 막 하면 번개를 딱 잡아서 쓰나? 번개 맞은 그러니까 나무. 번개 맞은 나무죠. 번개 네. 맞은 나무. 숲에 불이 났어. 네. 분명히 엄마들은 야 산불 났어 가지 마 그랬을 거야. 근데 원래 애들은 산불에 관심 없었는데 엄마가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죠. 가는데 어떻게 불 다 죽었지.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장엄한 에너지도 경험하고 이거 있는 그러니까 맛있단 말이야. 불 좋은 거구나. 그래서 모닥불을 갖고 왔어요. 모닥불을 갖고 온 순간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돼요. 시간 공간이 늘어나. 그러니까 옛날 추워서 살지 못한 곳에서 살게 되고 시간도 늘어나. 옛날에 해지면 자야 되는데 불 주변에 모이는 거죠. 불 주변에 모이니까 오선도들 얘기하면서 지식이 전수돼요. 야, 사냥할 때 떠드는 거 아니야? 그 빨간 거 이쁘다고 막 따먹으면 완전 큰일 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돈독해져요.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 왜 촛불 켜고 있어요? 불 들고 있으면 우리가 한 패거리 갔거든. 수련회 갈 때 딱 캠프파이어 했잖아. 그러니까 울컥 하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불은 그밖에 그 집단을 강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전략시켜요. 침팬지는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씹어먹어요.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12시간 정도 씹어먹어요. 동물하고. 그래야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12시간 씹어 먹어요? 네. 하루 종일 먹는 일만 하는 거야. 그래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씹어 먹어요? 해봐야 한 1시간 안 죽일 것 같은데. 그렇죠. 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야 1시간 되잖아. 또 1시간 씹어 먹는다 봐요. 우리는 1시간 씹어 먹는데 걔는 12시간 씹어 먹어. 그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11시간이 생겼잖아. 11시간은 뭐야?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익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관도 잘하고 뇌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원숭이하고요. 골격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옛날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턱이 여기 나왔잖아요. 점점 들어서 여기까지 왔죠. 침팬지는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턱과 이마가 수직이잖아요. 턱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들어갈까 이마가 튀어나온 거예요. 뇌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죠.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한 30만 년쯤 전 되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가 이제 불을 피울 수 있게 되겠다.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인류가. 딱 그때 우리 호모사피엔스 등장해요. 호모사피엔스 정말 운도 좋아. 나올 때부터 불을 피울 수가 있었어. 따뜻하게 잘 사는 거야. 근데 갑자기 30만 전에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뇌가 더 커지지 않았어요. 아 그때
때보다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살짝 줄기도 해요. 왜냐면 전문화되면서 모든 처리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같은 크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0,000년 전에 농사를 지어요. 29만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는데 뇌는 더 커지지 않았는데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갑자기 사오도가 확 올라가면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어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어차피 머리는 똑같은데. 네.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얘기했잖아요. 진화의 원동력이 뭐냐면 기후 변화였잖아요. 문명 탕생의 원력도 기후 변화였던 얘기죠. 그러면 우리 문명이 혹시라도 안 좋게 바뀌거나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그 역시도 기후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거의 99%죠. 근데 지금 이제 기후는 바뀌고 있는 게 우리가 관측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잘 봐요. 지난 5차례 대멸종 때의 기후 변화는 어떻게 했냐면 화산이 터진다든지 대륙이 합쳐진다든지 운석이 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 생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6번째 대멸종도 원인은 기후 변화야. 근데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너무나 간단한 거야. 우리가 화산을 막을 수 없고 운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운석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대륙이 합쳐진 건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삶의 태도만 바꾸면 너무나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변하면 돼. 변하기 쉽지 않아. 변해야지. 변해야지. 그럼 이게 자꾸 변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5년 전만 해도 얘가 뭐 기후변화 과목 만들잖아요. 학생들이 100명 중에 5명도 호응하지 않았어요. 아예 선생님 다 이런데 기후변화 다 사기래요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500명 중에 1명도 안 돼. 다 기후변화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거지.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거네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럼 이제 큰 걱정 없이 그럼 살아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괜찮겠죠? 걱정은 해야 되죠. 걱정 안 하면 망하는 거고 끊임없이 걱정을 해요. 걱정은 해야 돼요. 걱정할 뿐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이에요. 에너지 전환. 예. 왜냐면 우리가 고생대 대기에 있었던 그걸 석탄이니까 걸 계속 끄집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안 바꾸면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어.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 그만. 그것만 좀 안 끄집어내도 굉장히 큰 변화가 그렇죠. 오겠고. 더 이상은 안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대구선 끄집어 놔진 걸 다시 포획하는 거 그 다음 일인 거죠. 혹시 바뀌는 기후에 우리가 적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우리는 적응할 수 있어요. 에어컨 틀면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생태계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될 때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10,000년 동안의 사도가 증가했어요. 최근 100년 동안에 1도가 증가했다고 봐요. 10,000년 동안의 사도가 더 크죠. 10,000년의 사도를 시속 100km 한다면 지금은 시속 2,500km예요. 그러니까 10,000년의 사도 정도 기후가 바뀌면 생태계도 적응을 할 수가 있어. 이동해서 살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태계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공룡이 멸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생물량은 그대로인데 종의 다양성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린 작은 충격에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 최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최근에 논문을 하나 봤는데 조금 저도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후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한 수천만 년 사이에 천천히 줄어들면서 지금 정도의 레벨로 내려왔는데 다시 인간 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양한 그 기후 협약 모델이 있는데 제일 낙관적인 것부터 제일 절망적인 것까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한 500년 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제일 절망적인 케이스에는 그 500년 사이에 수백만 년 동안 줄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를 500년 안에 회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공적인 활동으로 지구가 수천만 년 동안 줄여왔던 수준을 인간이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채울 수 있다는 그게 거예요. 워스트 시나리오. 네. 그렇게 딱 시각적으로 보니까 되게 좀 새로웠던. 아무런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막 쏟을 때 이제 그런 네네,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가운데 44%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거예요. 아 지금 대기에서요? 지금 대기예요. 나머지 56%가 최근 1억 6천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있었던 이산화탄소야. 1억 6천만 년 변화 없이 잘 있었는데 단 100여 년 사이에 44%를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지금 모든 생명체가 생각도 못할 일을 우리 100년 동안에 해내고. 아니 공기 중에 탄소만 줄이면 돼요? 줄이면 되죠. 그게 가장 큰 문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혹시 우리가 과학기술 좀 발전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탄소 표적 기술이 있는데 지금처럼 늘어나고 있으면 그 기술로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순서가 된 게 더 이상은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여서 이걸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1.5도, 1.6도 됐다 했잖아요. 2도가 어떻게 보면 그 티핑 포인트예요.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확 오르게 돼요. 이게 2도인데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 어떻게 처음에 기압으로 차곡차곡 올라가죠. 꼭대기 되면 어떻게 해요? 훅 떨어져. 훅 떨어져. 여기서 못 막잖아요. 그게 2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2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요. 지금까지는 햇빛이 만년설과 빙하를 통해서 반사되고 나가는 게 있어. 2도가 되는 순간은 남아있겠지만 많이 줄어들어서 그 빛이 숲과 바다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쑥 오르게 되는 거죠. 2도 되기 전에 막아야 돼요. 2도 때가 되면 우리가 마감되죠. 2도 지나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져. 롤러코스터 얘기가 나와서 교수님께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이게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딱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그 열차 자체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힘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처음에 올라갈 때만 에너지 공급하고요. 근데 그 정도로 에너지가 유지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막 뱅뱅뱅 돌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꼭대기 말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다가 처음 출발했던 위치를 보면 가장 높았을 때에 비하면 훨씬 낮잖아요. 그만큼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도중에 얘가 운동하면서 뭐 레일하고의 마찰 그런 걸로 다 소비하고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정도까지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떨어질 때 그 이 힘이 이게 웽 한 바퀴 뭐 두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럼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 일반 물리 시간에 그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요. 롤러코스터 문제를 네, 롤러코스터 높이 대비 안 떨어지고 뱅글 돌려면 최소한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 루프의 높이가 몇이어야 하냐. 네. 근데 만약에 롤러코스터에 사람들이 안 타고 빈 롤러코스터를 내보내요. 그럼 사람들이 탄 무게가 없으니까 관성이나 뭐 이런 게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걔가 다 못 돌고 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마찰력이 수직 항력에 비례하니까 어쩌면 가벼운 롤러코스터가 더 속도가 덜 줄면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나 가벼운 돌을 떨어뜨리나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차에도 이렇게 쌀 두 가마니 정도 싣고 가면 훨씬 나중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달리는 것 같아서.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든 거죠. 그냥 쓸 때는 다 에너지 소비하고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충분히 남아있지만 브레이크가 있어서 다 나중에는 세워주는 거잖아요. 봅슬레이 같은 거 아닐까요? 봅슬레이도 따로 추진 장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예 그냥 높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이렇게 막 내려오기만 하잖아요. 뭐 올라가진 않으니까. 네, 네. 롤러코스터 보면서 그래 중간에 뭐가 이렇게 추진체가 한 번씩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나 싶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떨어지는 힘 그거 하나만으로. 그럼 롤러코스터는 놀이동산에서 전기요금 같은 건 그래도 덜 먹는 편이겠다 그죠? 처음에 올릴 올릴 때만 때까지는 필요한 거죠. 전기 그렇죠. 에너지. 뭐 이렇게 막 다람쥐통 뭐 이런 건 계속 뭘 돌려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한번 떨어뜨리면 끝까지 그냥 알아서 가는 거라는 거죠?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거 만드는 거 네, 사실 쉽지 제작비 않을 많이 거예요. 네. 설계하는 기술 같은 게 아무나 못하는 보통은 거잖아요. 하니까요. 물리학자 몇 명이 달라붙겠어요. 물리학을 못해요. 공학자들이 잘해요. 요즘 중고등학교는 가끔 교실 한두 개 비우고 자기들끼리 셀프로 롤러코스터 만들어서 학교 축제 때 하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요? 네, 걸상 이렇게 쌓아가지고 적당히 세트 만든 다음에 이제 애들이 끌고 올라가서 한두 명 타고 있으면 그 작은 카트가 네, 쫙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공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요? 멋있네. 그러니까 위험도 감수하고. 역시 이것도 다 현생인류가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서 가능했다는 거겠죠. 네, 옛날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산수가 가능해지면서 가능한 거예요. 지성이 돼서. 지성이란 세상을 미분과 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지성이라.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우리 관장님도 지금 옷에 뭐 이렇게 공룡도 그려져 있고 수학 공식 같은 거 좀 써 있는 것 벨로시랩터. 같은데 벨로시티라서 네, 그래서 시간 분지 거리로. 아, 우리 관장님은 저희랑 함께 좀 해보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특히 질문이 너무 좋으시고 대답은 워낙 잘하신 데다가 와 이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있나. 우리 관장님만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한 번 나오는 거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아유, 말씀 많이 하셔야죠. 자, 관장님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